연기가 자욱하네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네, 5월 1일입니다. 드디어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엄청 많지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가족들과 함께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무슨 선물을 줘야 하나, 어디를 가도 사람이 바글바글 할 텐데 어디를 데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좀 더 성인이 된 자녀분들은 어디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학생들은 초, 중, 고 선생님을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 베델 가족들은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시자 스승이신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인데요. 예전에는 이 날은 별로 많이 지키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 날도 많이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엄청 많은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교회도 5월이 되면 많이 바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드셨고, 또 번성 번영의 축복을 누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가정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오늘이었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의 주일 등으로 지키면서 이때는 좀 특별한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을수록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면 마음이 좀 어렵다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5월을 점프해서 건너뛰고 6월이 바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첫 주에 너무 부족한 저를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간단한 설문 몇 가지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이라면은 질문을 알고 계셨을 텐데 질문은 4가지였습니다.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네,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까? 2. 당신은 좋은 자녀입니까? 3. 당신은 행복한 부모입니까? 4. 당신은 행복한 자녀입니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많은 가족분들이 정성껏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분이 거의 없으셨어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훌륭하신 부모님 같고, 우리 자녀들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답변이 이렇게 나왔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는 한두 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좋은 부모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좀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본을 보이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많고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이나 물질도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좋은 자녀인가를 묻는 질문에 역시 좀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습니다. 주로 부모님께 뭘 좀 해드리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별로 좋은 자녀 같지는 않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당신은 행복한 부모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존재만으로 행복하다,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당신은 행복한 자녀입니까? 라는 물음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이 쓴 것 같은데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의 부모님이 보시면 굉장히 흐뭇하실 것 같아요. 우리 베델 가족들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는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자녀든 아니면 부모든 그렇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좋은 부모인가 좋은 자녀인가 라는 말에는 객관적으로 좀 뭘 잘해야 된다,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야박한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설문을 보면서 5월 가정의 달이 왜 부담스럽다고 했는지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자녀, 좀 더 좋은 부모, 좋은 제자, 좋은 부부가 되라는 5월이 되면 도전은 받지만 반대로 좀 위축되고 비교되고 때때로는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싫어서 5월 가정의 달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작용에 대한 치료 방법이 이 설문에 나와 있었어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라고 대답한 사람은 적었지만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라는 대답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나의 자녀들은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내가 자녀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께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의 부모님은 내 존재 자체로 행복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가 행복하다면 나는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기 계신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시기만 해도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좋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부모로, 자녀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나는 부족한 부모야, 난 부족한 자녀야, 이런 개념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랑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눈에 하트가 뿅뿅 나오시고 또 콧노래를 저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문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그 자체로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을 추스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답에 대해서 저도 좀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녀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했고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가고 있는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은 전부 다 좋은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쪽에 앉아 있는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육이 자라고 있는 여러분은 좋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름 모를 죄책감 그리고 위축된 마음으로부터 우리 모두 자유하고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어깨를 한번 펴보실까요? 어깨를 한번 펴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부모입니다. 아멘. 두 분 이상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자, 자녀분들에게 당신은 좋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행복한 부모, 또 행복한 자녀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이만 내려가 봐도 될까요? 네. 예.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처음에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이것만 알면 이제 오늘 이번 수업 시간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금처럼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게 환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업을 끝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전편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도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나는 부모님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분들, 아마 부모이시기도 하고 자녀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녀인 분들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먼저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실 정도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잠깐 내가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나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게 될까요? 너무 먼 얘기인가요? 여기 지금 노아도 있는데 너무 먼 얘기인가? 저는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뒤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 아들을 27살에 낳고 딸을 29살에 낳았습니다. 지금 그 나이 또래 청년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부모가 되었는지 좀 실감이 나는데요. 자녀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말을 못하니까 도대체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몰라가지고 막막했고, 아이가 아플 때면 교사가 되지 말고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될 걸,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느 부모님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만 해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더라고요. 세상에 뭐가 좋은 게 그렇게 많은지 그때도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참 준비가 안 됐구나, 자식을 키우는 게 참 어렵다,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옳고 그름, 그리고 말과 태도, 인간관계, 예절, 사회성, 뭐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순간이 그냥 막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그것만 있었을까요? 눈을 돌려서 주변을 막 보니까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 영어를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 그다음에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쓰나미처럼 저에게 물려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도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내 손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학교에 가니까 복잡한 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 관계, 조금씩 어려워지는 공부,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막 미디어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부모인 저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내가 모르는 자기만의 세상을 나의 자녀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성인의 시간을 준비하는 진로 문제가 다가오더라고요.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부모인 내가 살았던 세상이랑 우리 아이가 살아야 될 시대가 좀 다르다는데 뭘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건가? 아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입시 제도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이런 상황들이 닥쳐왔습니다. 아직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가진 않았는데 이제 대학을 곧 가게 되고 좀 더 나이를 먹어서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나의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은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를 낳으면 이런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막상 닥쳐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어떤 광고 카피에서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다, 이런 카피가 있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생각하면서 키우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듣고 보니까 역시 결혼은 어려운 것 같아,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다,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낳지 말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쭉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는 굳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아마 한 번씩은 다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갑자기 다가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친구들 중에 1등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등으로 엄마가 되었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것.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만나고 자녀로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예고 없이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조금 알았으니까 준비를 해야죠. 결혼 준비는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되는 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육아 서적을 몇 권 정도 읽으면 될까요? 한 10권 읽으면 되겠습니까? 한 10권 정도 육아 서적을 읽어요. 그래서 영유아 발달을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에 좋은 음식, 유기농 이런 것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요즘은 환경이 오염돼서 먹는 것도 좀 어려서부터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가끔 그런 것도 보면서 집에 생각의자 이런 것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아이가 때를 쓰면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눈을 똑바로 보고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은 다음에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려면 안 되거든요.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한다는데 그때 우리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니까 공부도 좀 하고 우리 100세 시대를 사니까 아이의 인생 계획을 한 100년 정도 그렇게 준비해 놔야 되겠죠? 나 혼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커뮤니티에 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맘카페, 뭐 부모님 카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학교가 좋은지 어디 학원이 좋은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원은 페트라 비전 학원입니다. 아멘. 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힘드니까 이제 운전면허도 좀 따고 차도 사고 막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네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랑 추억도 많이 쌓아야 되니까 이제 요즘 유행인 캠핑 장비도 좀 장만하고 차박 차에서 이렇게 자는 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알아보고 국내외 여행지가 어디가 좋은지 좀 미리미리 살펴봐야 되겠네요. 중2병 때문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한국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녀가 이제 사춘기가 되기 전에 그 마음을 잘 이겨내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자식을 잘 키우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하니까 주식도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남부럽지 않게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를 어느 정도 다 해줄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줘야지 막 이런 다짐도 합니다. 좀 멀리 가보면 이 다음에 이제 나의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작은 집이라도 좀 장만하게 하려면 이제 청약저축 이런 것도 들고 유학을 갈 수도 있으니까 영어 공부 이런 것도 막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손주를 보게 되면 맞벌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손주도 좀 봐줘야 될 걸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건강 관리도 틈틈이 하고 오늘도 영양제를 쫙 먹고 만보 걷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보 걷기를 이제 좀 다짐을 해야 됩니다. 와 잠깐 생각했는데 부모가 되려면 준비할 게 엄청 많네요. 현타가 딱 오죠. 그래도 이 정도 갖추면은 좋은 부모가 되겠다 싶으신가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은 앞으로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여기 있는 부모님보다 좀 더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준비할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더 남았을까요? 제가 잠시 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장만했어요. 10년이 넘게 여기 수원에서 집, 교회, 학교 이렇게 출퇴근을 한 10분, 20분 거리에서 하다가 이제 오산으로 제가 발령을 받게 되면서 진짜 오랜만에 원거리 출퇴근을 하게 됐어요. 1년은 이제 부모님의 도움, 남편의 도움으로 데려다 주시면 또 데리러 오는 그런 공주님 출퇴근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랜만에 이제 차를 장만해서 운전을 하게 됐어요. 막상 차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차를 사야 되나, 어디서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교회에 그 차량 전문가이신 우리 멋진 김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고민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고 아주 좋은 차를 제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막상 차가 도착하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 가족들이 차를 처음 사서 이제 교회에 오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십자가도 달아주세요. 저는 가족 특혜가 있어서 차가 교회로 도착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십자가 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앉아보니까 의자도 잘 안 맞으니까 의자 높이도 조절하고 백미러도 이렇게 딱 조절하고 편안한 운행을 위해서 뭐 막 세팅할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보니까 버튼이 되게 많아요. 무슨 버튼인지 모르니까 이만한 차량 책을 제가 딱 꺼내놓고 공부를 좀 하고 모르는 거는 네이버에 좀 물어보기도 하면서 차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향기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차에 디퓨저도 한 개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충전해야 되니까 무선 충전기도 하나 놓고 주차할 때 도움되라고 핸드폰 번호도 놔두고 주차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신청해야 돼.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다 싶어서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어디로 가는지가 빠졌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거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게 정말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바로 목적과 방향성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도록 키우고 있는가? 나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가?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잠시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가? 무병장수, 건강하기, 또는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 되기, 안정된 직업 갖기,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기, 편하게 살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기. 혹시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방금 제가 말한 것을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마치 앞에서 제가 차를 사고 차를 막 세팅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많이 준비했지만 그중에 어떤 거는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디퓨저처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좋은 걸 먹이고 고급스럽게 입히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좋은 환경을 누리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방법이지 목적이나 방향성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을 한다고 해도 더 좋은 거, 더 고급진 거, 더 화려한 것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위축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예요.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느냐는 것입니다. 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가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잘 모르는데 한 3억 정도 되면은 엄청 비싼 차죠. 3억짜리 벤츠를 타고 목적지에 딱 도착했더니 낭떠러진 거예요. 테슬라를 타고 자동 주행으로 엄청 편하게 왔는데 와보니까 빛도 없고 깜깜한 어둠컴컴한 산중이라면, 페라리를 타고 고속 질주를 해서 왔는데 거기가 사막 한가운데 공허함만 가득한 곳이라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이 맞습니까? 성공한 인생이 맞습니까? 예전에 엄청 인기 있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 우리 청소년들 다 봤죠? 네,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른들도 꽤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돈 많고 똑똑하고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온갖 종류의 가정들이 다 나와요.
평범한 부모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의 가족 모습이 막 거기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드라마에서 여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자식의 일상을 막 진두지휘해요. 최고급으로 막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스승님 있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시키고 악기도 시키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막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호화로운 것을 누립니다. 앞에 우리가 부모라면 자식한테 좀 해주고 싶은 것들, 준비해주고 싶은 것들, 그런 걸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아마 그런 거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좋은 것들이 그 드라마에 나와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정작 결론이 어떻게 났죠? 가정은 깨지고 아이들은 자살하고 시기 질투, 마음에 병을 얻고 상처받고 대학이나 입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그런 자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결론이 막 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얘기했던 좋은 부모,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 그 드라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인생의 결말이 나왔을까요? 드라마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공이나 명예, 돈 이런 거는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종 종착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 열심히 빡세게 살 필요 없겠네. 적당히 그냥 오늘을 살면서 힘들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돈도 뭐 굳이 그렇게 많이 벌 필요가 있나. 쓸 만큼만 벌면 되고 하고 싶은 거 소소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어떠세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때요, 청소년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우리 막 고등학생들이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죠. 아,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중년 교사가 됐어요. 처음에 발령을 받았을 때 만났던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지금 만나는 학부모님, 학생들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제일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당연한 거, 절대적인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건 굳이 안 해도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친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부모님 말씀, 어른들 말씀, 선생님 말씀 듣는 거,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뀌고 있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맞는 거야.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 네 자신이 기준이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회와 교육 그리고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 네 인생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네 인생은 네 거야. 이 말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멋있고 막 그래 보이죠? 자녀와 부모의 삶을 굉장히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이 말이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것만큼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몇 가지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자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가 싫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하루만 학교 안 가면 안 돼?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무슨 말이야,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 그랬었죠. 그죠?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는데도 개근상을 타야 되니까 죽더라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가지 마, 하루 쉬어,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옆반에 자는 아이를 깨우지 못해서 학교를 계속 결석시키고 얘가 학교를 와도 항상 2교시, 3교시가 넘어서 혼자 등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자기는 아이를 도저히 깨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홈스쿨을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이대로 자라면 정시에 출근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습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공부를 시키고 싶기는 한데요, 아이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해보고 애가 하고 싶다고 하면 공부를 좀 시키든지 할게요. 10중 8구 아이들은 공부를 평생 싫어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 선택권을 준다. 그러면 아이가 하겠다고 할까요? 아마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할까 말까 그럴 거예요. 요즘은 그 어떤 것도 강제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학을 이제 빵점을 계속 맞으니까 남아서 좀 보충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제가 아이를 좀 남아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요, 예, 괜찮으실까요?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거의 동의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남아서 공부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부, 우리 청소년들 눈 좀 떠보자.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를 하는 거 어때요? 지금 다 학생인데 공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싫다고 생각합니까? 네, 정답 띵동댕. 자, 공부라는 것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진실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재능이 발견되고 또 실력이 향상되고 멋지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숙한 자녀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부모님이 뺏는 거죠. 이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미 초등학교 이전 어려서부터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학교만 그만두면 그 다음 괜찮을까요?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그만두는 경향성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좀 하기 싫은 순간이 오면 쉽게 그것을 그만두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밥을 먹다가 반찬 투정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굶기죠. 예,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밥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 비만, 영양 불균형 막 이런 것들이 엄청 심각한데요. 저희 반에 제가 2학년을 맡았을 때 학교에 입학해서 저를 만날 때까지 평생 단 3가지의 반찬으로 밥을 먹은 친구가 저를 만났어요. 햄, 김, 멸치. 이 3가지의 음식으로 9년의 생활을 이제 연명한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엄청 영양 불균형 때문에 얼굴에는 막 버줌이 막 피어 있고 그리고 만성 변비, 막 변비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그런 치해로 저를 만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의 부모님이 아주 많이 배우신 유명한 투자회사에 다니시고 계신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아이도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언어, 사회성, 인간관계, 생활습관 모든 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9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이거 너무 고민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과 상담을 한 후에 동의를 얻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구별해주고 훈육을 하고 꼭 먹어야 할 급식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급식 뚜껑을 딱 열어서 김치 냄새가 딱 나면 우웩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예, 정말 구역질하고 실제 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딱 1학기가 지나자마자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반찬을 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옳은 것, 그른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일관되게 구별하고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제가 급식실로 내려가는데 앞에 이제 저는 6학년 담임입니다. 5학년 학생이 계단을 막 3개씩, 4개씩 뛰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뒤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계속 그렇게 5층부터 1층까지 그렇게 내려가고 있어서 너무 위험해서 천천히 걸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 얘기를 딱 듣더니 저를 탁 돌아보더니 보란 듯이 다시 4개의 계단을 점프해서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불렀어요. 계단 위험하니까 뛰서 내려가면 안 돼. 너도 다치고 네 친구들도 다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급식실로 먼저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선생님 하면서 어른한테 죄송합니다. 강단인데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른한테 지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맨 처음에 그냥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를 돌아서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저한테 그 꾸중 들은 그 아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이 줄 서서 밥을 먹는데 별것도 아닌데 지랄이야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보다 못해서 저한테 그걸 일러준 거죠. 예. 그런데 솔직히 요즘은 하도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얘가 욱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계단을 뛰어 내려오면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학년씩이나 된 친구가 그 규칙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규칙 따위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점심 때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제가 3명이서 함께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좀 뛰었다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제 점심시간, 귀한 점심시간 30분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선생님한테 지랄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면 선생님도 마음에 상처받아. 나도 속상해.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친구의 마음에 저의 말이 딱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쫙 고이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전하게 다니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계단에서 뛰면 안 된다. 선생님에게 욕하면 안 된다. 라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그 아이가 마음에 받아들이기까지 무려 집중적으로 30분 이상 그리고 그 점심시간 내내 다 투자해서 겨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이 아이가 겨우 12살입니다. 아, 심각하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이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안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이 부모님들은 아마 저의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아마 하실 텐데 그렇게 잘 크던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괴물처럼 3단 변신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가 시작될 때 한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굉장히 보고 있는데 중학교 때 한번, 고등학교 때 한번 이 아이들이 트랜스포머처럼 3단 변신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변신 중인 친구들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네. 부모의 그 어떤 것도 자녀에게 먹히지 않는 그 시기. 대화를 아예 차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막 궤변을 막 늘어놓으면서 막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감정도 말도 행동도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시기. 아이들이 격동하는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잘 키워왔더라도 친구 문제, 환경 문제, 이성 문제, 미디어 이런 것들이 막 빠른 속도로 오히려 아이들을 잠식합니다. 인생이 갈대처럼 막 휘청거리는 시기죠. 좀 철이 들어서 성인이 되면 한시름 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 씨름하면서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여기 좀 우리 여성 1공동체 그리고 남성 공동체 분들 계시는데 부모님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는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독립되었기 때문에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 마음껏 못하는 자녀의 눈치를 살짝 봐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강의의 제목이 행복한 부모, 빛나는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면 도대체 언제쯤 그 방법을 말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우리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고단하기 때문이에요. 멀리까지 내다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을 살기도 버거우니까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몇 달 뒤에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울 때 그 정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와 나의 자녀의 인생은 어디론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 설정한 방향과 목적지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잘못된 방향 설정이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가다 보니까 자꾸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똑바로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따라서 이제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올바른 방향은 어디일까요? 처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첫 번째 올바른 방향 목적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일까요? 바로 희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그냥 봐 넘기지 말고 불의에 맞서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과 식민지를 겪고도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가 이루어 놓은 이 부유함과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해. 희생하면 호구로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자녀에게 너 참지 마 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먼저 괴롭히지는 않아도 당하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한 번쯤은 베푸는 거 괜찮은데 계속해서 나눠주는 삶은 살지 마. 대가 없이 희생하고 봉사는 하고 싶으면 해도 되긴 한데 굳이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님, 저 희생하는 삶은 옳고 희생하지 않는 삶은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그냥 자기가 희생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삶은 옳은 삶입니다. 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가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사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4월 19일이 지났는데요. 혹시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청소년들 알죠? 4월 19일. 권지영 생일 다음 날인가요? 죄송합니다. 4월 19일 하면은 좀 낯선데 4.19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나오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4.19를 시작으로 독재와 탄압으로 얼룩졌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이 4.19가 일어나도록 발단이 된 사건이 있는데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나요? 이 학생이 혹시 누군지 아나요? 누군지 아는 사람?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그래 까먹어야지 또 배우지. 자, 이 학생은 16살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른 김주열이라는 학생입니다.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하다가 이 오른쪽 사진은 조금 그렇지만 이 사진이 역사적 사건 사진이에요. 최루탄이 눈에 박혀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경찰들이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몰래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신이 물 위에 떠올랐는데 모습 그대로 하나도 부패되지 않고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고작 16살, 중학교 3학년, 우리 청소년 공동체의 함윤성 친구와 같은 나이입니다. 16살의 친구가 어떻게 그런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김주열 학생에겐 그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후 이 학생의 어머니가 전국의 어머니들에게 쓴 편지가 신문에 실렸는데요. 그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어서 흙밥이 될 바에는 무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생전 사람 노릇을 해서 이름을 남겨놔야죠. 40살의 권찬주 여사는 죽기 전 아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라며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귀여운 자녀들을 잃은 여러 어머니의 원통한 심정도 저와 매한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나는 결코 불효자식이라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뿌린 피해 대가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철부지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죽음이 너무 갸륵했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뿌린 따뜻한 선혈이 담긴 이 민족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내일의 새로운 세대를 뒷받침하는 이 나라의 어머니로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시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가르침과 이 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미얀마처럼 군부 독재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모님, 자녀들에게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주십시오. 지금 내가 자식을 보니까 핸드폰 때문에 맨날 부모님이랑 싸우고 학원 간다 안 간다 공부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로 매일매일 속을 뒤집고 먹고 자고 입고 씻고 정리하고 이런 소소한 문제로 매일매일 부딪히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죠? 과감히 그것들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보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지금은 잘 안 먹히는 것 같지만 희생하는 삶에 대한 가치가 새겨지는 그 순간 이전에 있었던 짜잘한 삶의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고 빛나게 하는 방향이며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 지불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희생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행복한 부모 빛나는 자녀잖아요. 자녀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삶을 산다면 부모는 저절로 행복해질 거예요. 말씀에서 빛나는 자녀가 되는 길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한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불의에 적당히 타협하고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숫자도 적고 외로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 수 있나요? 적당히 타협도 하고 융통적으로 살아야죠.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 생각나세요?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어려움에 달려와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그 사람, 바로 착한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이들과 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재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인싸죠, 인싸.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좀 피곤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해 볼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상을 얻는 삶입니다.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많은 걸 가졌어도 이기적인 사람, 개인적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으킬 사람이 없고 혼자서 외롭고 추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생겨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되죠. 존경은 높은 직책을 갖거나 아니면 많은 소유가 있거나 큰 능력을 가졌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천국을 소유로 받는
이들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진실한 삶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삶입니다. 온갖 꼼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속이 다 투명하게 보이도록 진실하게만 살 수 있냐고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사람은 그 진실함이 큰 무기가 되어서 신뢰라는 보답을 받게 됩니다. 이 신뢰라는 카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라면 좀 똑똑하지만 덜 정직한 사람보다 좀 능력은 부족하지만 정직한 사람을 고용할 겁니다. 최근에 한 600억 정도 회사에 그 돈을 횡령한 사람들이 뉴스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정직하고 우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점점 번성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고 또 돕는 이가 붙여지는 복된 삶을 사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시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도착지는 어디죠? 어디죠?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럼 어디를 거쳐가야 합니까? 경유지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내면의 빛을 막 뿜어내면서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고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은 좀 훌륭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누구라도 이 삶을 선택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영상을 잠시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트라 비전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페트라 비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준영 선생님입니다. 페트라 비전 학원에서 초등 논술과 중고등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실입니다. 페트라 비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트라 비전 학원에서 초중등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윤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원래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도 학교 교사였고 실제로 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문학과 문학 콘텐츠를 전공하면서 배운 것을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화학 전공 분야를 살리거나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일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저에게도 삶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취하는 것을 좋아해서 마케팅을 전공으로 선택해서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후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대기업에 입사하여 마케팅 분야에서 저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3대 사역 중 하나인 교육사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성품, 실력, 헌신과 비전을 갖춘 다음 세대를 양성한다는 교육 이념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 이 일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겪게 되면서 교육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던 중에 목사님께서 대안학교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처음 저는 수학을 파트타임으로 가르쳤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바라보고 가르치다 보니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서 이 일에 정식으로 뛰어들 것을 결단했었습니다. 2018년에 처음 우리 교회에 오고 당시 저의 셀리더였던 은솔 선생님이 근무하시던 페트라 비전학원에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의 3대 사역인 교육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성품, 실력, 헌신, 비전을 갖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하고 자신들의 전문성 개발에 힘쓰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의 도전 정신 또한 발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페트라 비전학원에서 교사를 할지 학교 교사를 할지 결정해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참 기독교적 세계관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고 목사님께서도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한다는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고민했던 안정적인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학 특강 때 1대1로 가르쳤던 1학년 아이가 이제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이 바로 수학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서 아이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성품이 변화되고 목표가 생겨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 페트라 같은 학원이 없다며 감사의 마음을 늘 표현해 주십니다. 저희 학원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집 근처에 있는 학원에 보내지 않으시고 모산에서부터 버스를 태워서 보내주시고 또 영통에서 차량해주시는 분을 고용하셔서 아이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육사역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같이 살게 된 상황이었고 그 기간 동안의 학습이 다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험 성적을 물어보니 17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한 끝에 83점이라는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소통하면서 그 가정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매번 늦잠을 자는 자신을 비하하며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만나자고 해서 그 학생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며 격려해주며 학습적인 측면과 생활적인 측면을 멘토링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정말 감사하다며 페트라 비전 학원은 숨겨진 보물이라며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중등부 학생들과 1대1로 밖에서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상담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담 시간을 통해서는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본인의 진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비전에 관해 설명해주고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기도 합니다. 상담 후에 동기부여가 된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흘려보내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삶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대안학교를 이루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특히 융합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기독교 융합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 대학원 진학과 다양한 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데 저 또한 이 국어교육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제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1100 세계 비전을 이루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제가 가르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마냥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페트라 비전학원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대안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역사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페트라 대안학교를 위해 더 기도하며 영어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개발시켜 글로벌한 1100 세계 비전의 주역들을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1100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안학교를 세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 교육팀 간사님들, 너무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꾸만 자녀의 인생 내비게이션에 돈, 공부 잘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목적지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시간 낭비, 인생 낭비만 하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배워서 남주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목적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와도, 때때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부족함이 있어도 결국은 가장 행복한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도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